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사라진 듯했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대법원이 어제에 이어 내일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전원 합의체 심리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전례를 찾기 힘든 속도전입니다. 1, 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던 이 사건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여부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급격하게 요동치는 일이 또 생긴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법의 판단에 정치를 내맡길 건지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대선이 이제 41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대법원 소식부터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두 번째 기일을 엽니다. 어제 2부에 사건을 배당한 당일 바로 전원합의체에 넘기고 첫 심리를 연 것, 이틀 만에 또 검토를 하는 것, 모두 매우 이례적입니다. 대법원 내부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속도전이라며 예상을 벗어난 행보란 반응이 나옵니다. TV조선 취재 결과 어제 첫 기일은 2시간 정도 만에 끝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신속한 진행에 대해 이견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건의 쟁점에 대해선 내일부터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대선 전에 확정 판단 나야 된다. 지난 2020년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때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이 전 대표가 재판을 받았을 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겨진 지 한 달 만에 선고가 났습니다. 기일은 한 차례만 열렸습니다.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법조계에선 조심스럽게 대법원이 내일 전격적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헌법재판소 평의와 마찬가지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 심리도 철저한 보안 속에 이루어집니다.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 상고심을 10명 안팎의 재판 연구관이 전담하게 했는데 투입 규모가 이례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불신 해소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송무빈 기자입니다. 대법원에는 형사, 민사, 지적재산권 등 7개 조로 편성된 재판연구관 100여 명이 있습니다. TV조선 취재 결과 대법원은 형사조에서 심층 연구를 맡는 10여 명을 이재명 전 대표 사건에 투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연구관 투입 규모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법관들은 연구원들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도청 방지 장치가 설치된 회의실에서 철저한 보안 속에 심리를 진행합니다. 대법원의 이례적 속도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해온 신속 공정 재판의 의지가 깔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 때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과반수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전 대표 사건의 경우 12명의 대법관 중 가장 임명이 늦은 마용주 대법관부터 역순으로 투표를 진행하는데 6대5로 의견이 갈릴 경우 마지막 순서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관례에 따라 다수 의견에 표를 던지게 됩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대법원의 이례적 행보에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법리가 아닌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고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을 향해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장세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속도를 내는 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라며 대선을 앞두고 원칙을 내세워 변침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 스스로 그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고 싶나라며 헌법 정신을 지키라고 압박했습니다. 법사위는 다음 주 법원 행정처장을 불러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한 데 이어 내일 관련 토론회를 열고 부당함을 주장할 계획입니다. 조속한 상고 기각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상고심에서 법 원칙에 따라 기각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무죄가 확정되는 만큼 사법 리스크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 겁박에 시동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출마가 어려워지면 민주당도 대체 후보를 준비해야 할 거라며 공직자 사퇴 시한인 5월 3일 전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직 법리에 기반한 신속하고 독립적인 판결로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진리와 신념을 국민 앞에 엄중히 증명해 주기 바랍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정치와 사법부의 시간표가 각각 돌아가는 게 삼권분립이라며 대선 전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유무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장세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의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언제쯤 결론을 낼지, 가능한 판결 시나리오는 뭔지, 그 파장은 어쩔지 뉴스더에서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판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총 4가지 시나리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겁니다. 반대로 2심 판단이 잘못됐다, 즉 유죄 취지라고 본다면 사건을 파기해서 서울고법이 다시 재판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4번 시나리오는 대법원이 스스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파기 자판입니다. 이 경우 대법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해 이 전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느냐, 아니면 100만 원 미만을 선고하느냐로 갈립니다. 대법관 12명의 결정에 따라선 이 전 대표가 6.3 대선에 나가지 못할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겁니다. 물론 대선 전까지 대법원이 아무런 결론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 대표 사건 때문에 많이 알려졌는데 이 파기 자판, 대법원에서 실제로 많이 합니까? 사실 파기자판은 아주 이례적인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파기환송을 해서 하급심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는 동안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옥살이를 계속 해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법원은 총 2만 400여 건의 형사사건 중 0.073%인 15건만을 파기자판했습니다.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은 징역형 집행유예에 당선 무효형, 2심은 전부 무죄로 뒤집힌 만큼 파기 자판까지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게다가 항소심 법원이 전부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형량까지 새로 정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반면 법원의 최종 판결 시기가 늦어지면 대선 이후 헌정 질서에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신속하게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심리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바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은 바로 판단하는 게 훨씬 국가적으로도 유익하다고. 파기환송을 해서 고법으로 돌려내리면 유권자들이 유력 대권주자가 피선거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 채 투표장에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고법으로 다시 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복잡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근데 언제 선고하느냐, 이것도 관심 아닙니까? 만약 상고를 기각한다면 633 원칙에 따라 6월 26일까지만 선고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대선 후로 미룰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반대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대선판 전체가 요동칠 전망입니다. 이 경우 5월 11일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이라 그 전에 최대한 빨리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이 후보의 운명을 결정지을 대법관들의 성향, 이것도 좀 관심이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14명의 대법관 중에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과 선관위원장이라 회피한 노태학 대법관을 뺀 12명이 심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0명이 중도 보수, 2명이 진보 성향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 대법관의 성향은 판결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중론입니다. 네, 정 기자 앞으로도 잘 좀 취재해 주세요. 결과가 전부 궁금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명으로 압축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이 내일부터 자신이 지목한 후보를 대상으로 1대1 토론을 벌입니다.
김문수, 홍준표 후보는 나란히 한동훈 후보를 지목했고 안철수 후보는 어느 후보의 지목도 받지 못했는데 이 같은 대진표를 놓고도 후보 간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양자 토론회는 4명의 후보들이 각자 자신이 원하는 토론 상대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대진표가 짜여졌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가장 먼저 한동훈 후보를 상대로 지목했습니다. 포옹을 나눴지만 지목 이후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다시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우리 한동훈 대표님 때 아니냐. 분위기가 약간 싸해지는 것 같아서. 1차 경선 토론회 때 신경전을 벌였던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서로를 토론 상대로 지목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님 보시고. 나는 내 지목을 못 받을 줄 알았어요. 저도 한동훈 후보를 지목한.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모레 2차례에 걸쳐 3시간 동안 맞수 토론을 벌이게 됐습니다. 똑똑하죠. 그리고 잘생겼고. 매력 있는 분이시고 저분이 저런 분이었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안철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상대로 지목했지만 다른 후보들로부터는 토론 상대로 지목받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를 두려워하셔서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지목을 받은 한동훈 후보는 3차례, 김문수, 홍준표 후보는 각각 2차례, 안철수 후보는 1차례 맞수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는 26일 4명이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까지 끝나면 당심과 민심이 각각 50%씩 반영된 여론조사를 통해 결선 진출자 2명이 최종 결정됩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이 시작되면서 현역 의원들의 지지 선언과 합종 연횡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윤계인 윤상현 의원은 김문수 캠프, 수도권 3선인 김성원 의원은 한동훈 캠프에 합류했고 이철규 의원은 홍준표 캠프에서 도울 거라고 발표를 했지만 다소 여지를 뒀습니다. 낙마한 후보들을 영입하기 위한 물밑 경쟁도 치열합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당내 대표적인 탄핵 반대파로 최근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해온 윤상현 의원이 김문수 후보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거대 야당, 전체주의적 야당의 집권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런 면에 있어서 저하고 우리 김문수 후보님과 똑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렸던 이용전 의원도 수행단장으로 합류했습니다. 수도권 3선으로 개파색이 옅은 김성원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를 이야기할 정치가 필요하다며 한동훈 후보 캠프를 택했고 2차 경선 진출에 실패한 양양자 전 의원도 계엄을 옹호하면 승리는 없다며 한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양양자와 한동훈의 동행은 민심의 동행이자 혁신과의 동행이자 미래와의 동행입니다. 홍준표 후보 캠프는 백종원, 김미상 의원 등이 포함된 선대위 인선을 발표하면서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도 합류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철규 의원께서는 처음부터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었던 분이고 조만간 참여를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의원은 특정 캠프에 이름을 올리기보단 물밑에서 도울 생각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1차 경선에서 탈락한 나경원 의원은 김문수,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지지를 요청한 걸로 전해졌는데 아직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출마설이 거론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단일화할 뜻이 있느냐? 이게 국민의힘 2차 경선 또 다른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홍준표 후보가 단일화 협상의 길은 열어놓겠다며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에 부정적이었던 안철수 후보는 한대행 출마 시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그 생각 하나만 같으면 무조건 우리 편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편을 넓히는 겁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대행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20%로 조사됐습니다. 2차 경선부턴 민심과 당심이 50%씩 반영되는 만큼 이 지지층의 향배가
결선 진출자를 가를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덕수 대행을 포함한 제3지대 빅텐트론의 가장 적극적인 김문수 후보 캠프엔 실제로 추후 한대행과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참여한 의원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힘을 모아서 반드시 한덕수가 아니라 저는 김덕수나 누구라도 이재명을 거머쥐지 않습니다. 한대행 출마는 물론 단일화에도 부정적이었던 홍준표 후보는 중범죄가 통치하는 불상사를 막는 일은 뭐라도 하겠다며 단일화 협상의 길을 열어두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반면 한동훈 후보는 여전히 단일화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지금 관세 전쟁의 상황에서 이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집중하고 계시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빅텐트의 또 다른 축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연대를 놓고도 후보들 간 생각이 엇갈려 TV토론회에서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2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개헌은 시급한 과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대표 공약이었던 기본소득도 다시 꺼내 들었는데 이번에도 후보 간 치열한 공방은 없었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3년 전에는 개헌 등에 대해 100% 동의를 하지 않았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개헌을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하겠다든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임기 내에 안 하겠다라는 말로 들릴 것 같아요. 계셨습니다. 이 후보는 임기 내에 해야 하는 건 맞지만 1순위로 서두를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도 아니고 그 개헌된 그 헌법이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김경수 후보는 개헌 조항과 관련된 개헌은 필요하다면서도 임기 단축 개헌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했습니다. 헌법 파괴 세력들하고 함께 개헌 논의해 보십시오.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AI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각 영역에서 보장해주는 그런 보편적인 기본사회로 좀 갈 필요가 있겠다. 김동연 후보는 성급하다고 했고 김경수 후보도 당장 하기엔 재정에 문제가 있다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의 생산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지금은 좀 성급하다. 지금 기본소득으로 바로 가기에는 정부 재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전체적으로 치열한 검증이나 공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토론회라기보다 간담회 같은 느낌이 들어서. 민주당의 세 번째 경선 토론회는 모레밤 10시 TV조선 주간으로 80분 동안 진행됩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민주당이 다음 달 공식 선거운동 전까지 법안 처리를 서둘러 줄 것을 소속 의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40일 뒤엔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새 대통령이 공포할 법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이미 승리했다는 민주당 분위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걸로 보입니다. 고승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각 의원실에 보낸 공지입니다. 40일 후엔 민주당 정부가 출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회에서 처음 통과되고 대통령이 공포하는 법안이 무엇인지 중요할 것 같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상임위별로 내달 12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인 9일까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과 민생법안 등 주요 법안 심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추경심사와 관련해서도 예산 소위 단계에서 예산을 삭감할 경우 추후 증액이 불가능해진다며 되도록 정부 원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요구도 공지에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12조 규모의 추경으론 부족하다며 증액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내수와 소비 진작용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대폭 증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되는 예산이 결국 차기 정부에서 집행된다는 점까지 고려한 조치란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해당 공지를 보낸 취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낙관론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선거 승리를 가정한 지도부의 움직임이 일부 국민들에겐 자칫 오만하게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어제 저녁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던 손님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범행 직후엔 태연하게 경찰에 자진 신고했는데 경찰은 정신병력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슈퍼마켓을 누빕니다. 잠시 뒤 안에서 벌어진 광경을 본 시민들이 놀라 뒷걸음질 칩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 30대 남성이 서울 강북구 슈퍼에서 매대에 있는 소주를 꺼내 마신 뒤 흉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처음 본 60대 여성과 40대 점원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남성은 범행 직후 슈퍼 앞에 수북이 쌓인 과자 봉지 속에 흉기를 숨겼습니다. 그리곤 태연히 담배를 피우며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모습이 CCTV에 담겼습니다. 엽기적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사건을 신고한 겁니다. 전화기를 귀에 갖다 대고 그냥 걸어갔어요. 경찰이 오니까 벽에 붙으라고 그러니까 이거 다 피고 갈게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슴과 등이 찔린 60대 여성은 숨졌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손가락 골절로 100m쯤 떨어진 병원에서 입원 중이었습니다. 경찰에선 횡설수설하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망상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신병력과 약물투약 여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과 4시간 대치한 끝에 붙잡혔습니다. 출동한 특공대에게 단 7초 만에 제압됐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트렁크가 열려있는 승용차 뒤에서 경찰이 무전을 합니다. 뛰어를 외치는 순간 경찰 특공대가 달려들더니 특수재질로 된 망치로 운전석 창문을 깹니다. 보조석 쪽에선 테이저건을 쏘고 동시에 운전석 쪽에선 문을 열고 운전자를 끌어냅니다. 당신은 사진번호 체크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특공대에 체포된 50대 남성은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숨지게 한 살해범입니다. 가정생활에 말다툼이에요. 가정사라고 얘기하는데 안정을 취한다면 조사 심리있게 해와야죠. 남성은 그제 밤 인천 미추홀구의 한 공원 산책로에서 흉기로 살인을 저지른 뒤 차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체포될 상황에 처하자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위협하며 차 안에서 나오지 않은 채 경찰과 4시간이나 대치했습니다. 하지만 특공대가 투입되자 7초 만에 제압되고 말았습니다. 동시 양옆에서 해야지 사람이 죽을 생각이나 이런 걸 시도를 못하게 문을 개방하고 창문을 부신 겁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최근 공무원을 사칭하며 물건을 대량 주문해놓고 잠적하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군인은 물론 교도소 직원, 소방관까지 사칭하고 있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도의 한 축산물 전문 업체. 지난 월요일 이곳 대표는 납품을 요구하는 교도소 직원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일 140박스 정도 우선 받을 수 있나요? 검수 처리하면 바로 이제 결제 금액은 이체 처리해 드리거든요. 남성은 기존 업체 잔금도 우선 처리해주면 나중에 함께 결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신분증까지 보내줬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업주는 대금 약 3천만 원을 입금했는데 이후 교도관이란 남성도 돈을 받은 기존 거래업체도 모두 잠적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도 다 위조로 등록해서 실리죠. 공무원증, 사업자 등록증, 통장 이런 것까지 다 맞아요. 교도관 사칭 사기 사건은 최근 제주에서만 5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원도에서 우리 군납빙자 했던 거하고 비슷해요. 전 거래처에 잔금이 좀 남았으니까 그거 정리하면 우리 길고 오래 가자 뭐 이런 식이죠. 경북에서는 같은 수법으로 한 의료기기 업체가 억대 피해를 당하는 등 수십 건의 사기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좀 그 업체에다 돈을 보내주면 나중에 같이 결제하겠다. 그래 이제 확인한 게 62건 지금 현재까지. 또 울산에서는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사기가 미수에 그치는 등 전국적으로 공무원 사칭 사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 각 기관은 잇따라 보도자료를 내고 대리결제나 구매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경남 거제시장이 지역 조선업체 2곳에 상생발전기금을 내라고 요구해 논란입니다. 공약이었다는 이유로 1,00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업체들은 사전 협의도 없었다며 곤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2 재보궐선거를 통해 3년 만에 다시 시정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광용 거제시장. 변 시장은 출근 첫날부터 취임식 대신 민생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의욕을 보였습니다. 선거 공약대로 거제에 있는 양대 조선소에 지역 상생기금 출연을 요청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조선소의 호황이 지역 사회로 잘 순환될 수 있게끔 그래서 지역 경제를 살려내는 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 시장은 지난 18일 삼성중공업 경영진을, 어제는 한화오션 경영진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회사에 1년에 100억 원씩 5년간 지역 상생 발전기금 1,000억 원 출연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제시도 500억 원을 출연해 상생발전기금 1,500억 원을 만들어 조선소 배후부지 개발과 노동자 복지 지원 등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은 사전 협의도 없는 기금 요청에 난감한 반응입니다. 업체 관계자는 지자체가 기업에 500억 원 출연을 요구한 전례가 없다며 어떻게 할지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압박이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자기들 1년 반 있으면 나가는데 그렇게 또 한다고 하는 거는 업체로서는 좀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압박으로. 변 시장은 또 시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후를 요양원에서 보내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사적인 공간도 맞춤형 돌봄도 기대하기 어려운 다인실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정부가 1인실에서 전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유니트 케어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박재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정원엔 푸른 잔디와 나무 데크길이 펼쳐지고 널찍한 공연 거실엔 여럿이 둘러앉아 식사할 수 있는 테이블과 큼직한 TV가 걸려 있습니다. 가정집처럼 보이는 이곳은 정부가 추진하는 유니트 케어 시범 요양원. 집 같은 환경에서 거동이 불편한 요양 환자들에게 개별 돌봄을 해주는 곳입니다. 4평에서 7평 넓이의 방은 모두 1인실입니다. 생각이 다 다른 사람끼리 모이니까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동안 여기 와서 이제 사람다운 생활을 한 거예요. 바뀌지 않는 전담 요양보호사가 맞춤 돌봄을 제공합니다. 마음의 편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고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로비엔 이렇게 피아노도 놓여 있는데요. 다음 달 어버이날엔 입소자 가족분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 행사도 열 계획입니다. 이곳처럼 운영되는 유니트 요양원은 전국 7개 시설 총 11곳. 정부는 7월부터 20여 곳을 추가할 계획이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일반 요양원 다인실의 경우 월 100만 원대지만 유니트 요양원은 200만 원대가 기본입니다. 진입 문턱이 높은 편인데 본인 부담금을 낮출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초고령 사회를 맞아 질 높은 요양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1%로 떨어질 거란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이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엔 직격탄이 될 거란 분석입니다. 여기에 내수까지 부진해 우려가 큽니다. 윤서아 기자입니다. 30년간 재래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박순옥 씨. 장사가 너무 안 돼 3년 전 가게를 자파점으로 바꿨지만 사정은 더 나빠졌습니다. 손님이 없고 너무 요즘엔 진짜 빚내서 하고 대출 받아서 하고 이렇게 유지를 하고 그랬었으니까. 소비자들도 얇아진 지갑에 한숨이 나오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한 2만 몇천 원 정도 쓰려고 했는데 한 4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여기 상인들도 어렵고
또 소비자는 더 어렵고.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석 달 전인 지난 1월 전망에 비해 반토막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나온 경제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고 IMF가 올해 세계 성장률을 3.2%에서 2.8%로 낮춰 잡은 것과 비교해도 낙폭이 큽니다. 대미 수출과 대중 수출을 합치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에 달하거든요.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격화될 경우에는 양국으로의 수출이 동시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서 실제로 이번 달 들어서만 대미 수출이 14% 급감했는데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 그 손실액은 더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지난해 내수가 성장에 기여한 비중도 0.1%포인트에 불과할 정도로 내수 기반도 취약합니다. 소비 심리도 5달째 비관적이어서 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보셨듯 우리 시간으로 내일 열리는 한미 고위급 관세 협의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자 막후 실세로 불리는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한국에 옵니다. 우리 재계 인사들과 교류가 두터운 인물인데 우리 통상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2015년 처음 만나 오랜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정 회장을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무도회에 초청한 사람도 트럼프 주니어였습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시켜줘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 회장 외에 삼성 이재용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등을 차례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와 안보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고려할 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회동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지난해에도 4월과 8월 두 차례 한국을 찾아 기독교 행사 등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방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포함해 50여 명의 실무진으로 꾸려진 대규모 협상단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밤 9시 워싱턴 DC에서 2+2 한미 통상협의를 갖습니다. 비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해왔는데 이번에 저희가 대규모 협상단을 구성을 해서 보다 내실 있는 협의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대선 이후까지 협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협상단은 빠른 타결보단 미국의 의중 파악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지난주 영호남의 자동차와 조선업 현장을 찾아 통상 대응을 강조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은 한미연합사를 방문했습니다.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통상, 안보, 패키지 협상과 관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내일 밤 워싱턴에서 열리는 2+2 협의 결과가 한 대행 출마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홍윤주 기자입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한미연합사령부를 찾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브런슨 사령관과 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자신을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병장 한덕수로 소개하며 군번까지 읊었고 지난달 영남 산불 헬기 진화 작전에 참가했던 장병 6명을 호명하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Not only did it help the surrounding population, but it also helped strengthen the U.S. and ROK alliance. 8년 전 미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첫 일정을 소화했던 평택 미군 기지는 한미 동맹의 상징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한 대행이 영호남 산업 현장 방문에 이어 주한미군 기지까지 찾아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 건 미국이 통상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카드를 꺼내들 것에 대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한미동맹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 대행은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부장관 등 미국 학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관세 협상에서 윈윈 방안을 찾기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론 46년 만에 내일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는 한덕수 대행은 내일 밤 2+2 협의 결과와 여론 추이를 지켜본 뒤 출마 여부를 최종 결정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에 진출한 4강 후보들을 만나보는 순서. 오늘은 김문수 후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먼저 1차 경선 통과 축하드리고요. 네, 근데 순위가 이제 공개는 되지 않는데 네. 이번 경선 모두 다 1위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네. 후보님 보실 때 이번 1차 경선의 결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아주 보통 예상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나경원 후보께서 탈락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상심이 클 줄 아는데 기운을 내셔서 함께 우리 승리를 위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뭐 당연히 1차에서는 통과하실 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근데 2차 경선은 지금 당원이 50%, 여론조사가 50%잖아요. 그래서 2차 경선부터는 조금 뭐 처음에 하던 것과 달라져야 할 수도 있는데 어디에 더 주안점을 두실 생각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당심이 50%인데 이 당심은 투표율이 높습니다. 일반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심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안철수 후보가 오늘 뭐 탄핵돼서 사과를 하자, 그리고 뭐 개헌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탄핵은 이거 굉장히 참 안타까운 점인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 또 탄핵되고 아마 우리 당으로서는 당원들은 특히 매우 안타깝고 또 어떻게 하면 이 탄핵을 막을 수 있겠느냐. 뭐 개헌 이야기도 나오고 이럽니다만은 네. 제가 볼 때는 탄핵이 이미 이 파면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안타깝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또 상태에 있고 그래서 그건 아직까지 가슴 아프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뭐 응답도 잘 안 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탄핵을 넘어서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뭐 신당 창당 움직임도 있고요. 또 여전히 마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힘 경선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윤 대통령께서 지금 이렇게 어려워진 가운데서도 다시 또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윤어게인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지금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뭉쳐가지고 앞으로 나가야지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해서는 우리가 승산이 점점 줄어들지 않느냐. 그래서 따질 거는 따져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보고 힘차게 나갈 수 있는데 모든 당원들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광훈 목사도 뭐 출마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뭐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뭐 출마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통령 후보 출마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리포트도 나왔습니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을 둘러싸고 여전히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당 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뭐 일반 중간층 보면은 뭐 일부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경선에서는 한 대행과의 그 연대라든지 결합이라든지 단일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당은 물론 단합해서 노력을 하지만 만약 우리의 힘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바깥에 있는 그 어떤 후보라도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우리하고 표가 상당한 정도로 겹치고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 한덕수 후보가 나올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승산이 거의 자꾸 줄어드는 거 아니냐 봐서 무조건 노력을 해서 하나로 합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우리 김 후보님하고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권한 대행하고 좀 지지하는 층이 겹친다. 그래서 한 대행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면 김 후보님의 지지율은 약간 내려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그런 거 같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한덕수 권한 대행께서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서 권한 대행을 하고 계시고 저도 또 같은 내각에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아무래도 가장 서로 대체제 비슷하게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후보가 나올 경우에는 또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어쨌든 합쳐지면 좀 시너지가 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네,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경선도 타이트하게 핫하게 해야 되지만 네. 또 만약에 다른 후보가 나타나더라도 상당한 정도로 국민의 뜻에 맞으면서도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단일화 과정을 예.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번 1대1 토론을 하는데 한동훈 후보 지목하셨어요? 네. 왜 그러셨습니까? 한동훈 후보는 사실 오늘 이 선거를 있게 한 가장 장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시에 당 대표를 하고 또 누구보다도 한동훈 후보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가깝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가장 가까운 분들이 왜 이렇게 서로 헤어지게 됐을까? 저는 당 대표를 맡았던 한동훈 후보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그 궁금증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후보를 지목을 하셨군요. 네. 치열한 토론이 되겠네요. 예. 자, 근데 경기지사 시절 이야기 한번 좀 여쭤볼게요. GTX 전국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이번에 내놓으셨어요. 당시에 이제 경기지사 시절 때 추진하셨던 건데 이게 그런데 A 노선만 해도 7년이나 지나서 개통이 됐거든요.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거 가능합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면 이제 설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철도는 20년 걸리고 도로는 10년 걸린다고 하는데 이 GTX A, B, C는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재임 기간에 5년 내내 완공 가능하고 지방의 같은 경우는 설계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걸 얼마나 지금 빨리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하느냐 그러면은 완공까지는 좀 하기 나름으로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네, 토대를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자, 근데 노동운동가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기업 살리기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업이 없으면은 노조도 없고요. 또 기업이 없으면은 청년들이 일자리도 못 가지죠. 또 기업이 제대로 안 들어가면은 세금이 안 들어오니까 복지도 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즘 우리나라 기업이 전부 현대자동차 그룹 하더라도 31조를 싸가지고 지금 전부 미국으로 투자로 가겠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청년들이 쉬었음만 50만이 넘는 이런 아주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업을 살려야만 청년 문제도 해결되고 저출생 문제부터 세금 문제, 복지 문제 이거 전부 기업이 다 해외로 빠져나가면은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요. 왜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김문수가 돼야 하고 왜 김문수가 대통령이 돼야 하냐. 한 줄로 조금 짧게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김문수가 돼야만 경제가 살고 민생이 산다. 그 이유는 김문수는 경기도지사 할 때도 전국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경기도에서 제가 다 만들어냈습니다.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김문수가 최고다. 그래서 일자리를 생각하고 경제 민생을 생각하면 반드시 김문수를 꼭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안치된 관이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으로 운구되면서 일반 신자들의 조문이 시작됐습니다. 몇 주 뒤엔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는데 한국의 유흥식 추기경도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바티칸의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전 안식처인 성녀 마르타의 집과 영원히 작별합니다. 교황이 안치된 목관이 수백 명의 성직자를 따라 수만 명의 신자들을 지나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운구됩니다. Eleviamo ferventi suppliche a Dio Padre.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옮겨진 교황의 마지막은 사흘간 일반 대중에게도 공개됩니다. Insomma, bisogna stare qui, insomma, è importante. Volergli bene, lui ci ha voluto bene, bisogna riportargli l'affetto e l'amore che ci ha dato. 현지 시간 26일 오전 10시 성 베드로 성당 광장에서 거행되는 장례 미사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을 비롯해 교황의 모국인 아르헨티나 등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수만 명의 신도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는 장례식 2-3주 후에 열릴 전망입니다. 이탈리아 최대 일간지는 한국의 유흥식 추기경을 포함해 전 세계 12명을 유력 후보로 꼽았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선을 행하는 여러분의 부활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실 것입니다. 외신은 콘클라베의 전례를 비춰보면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이 선출됐다며 확실한 유력 후보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둥근 지구의 모습을 본 건 1961년 우주인 가가린이 최초였습니다. 인간이 지구의 모양새를 목도했지만 아직도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I want to believe this. This doesn't mesh with reality, so don't change my view. Change reality. 눈으로 본 걸 믿는 게 정상이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봅니다. 확증 편향입니다. 오늘날엔 유튜브가 그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첫 동영상을 공개한 지 20년이 된 유튜브는 100여국 25억여 명이 하루 10억 시간 이상 볼 정도로 일상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문제는 가짜 뉴스와 유해 정보가 넘쳐나고 시청자가 그걸 맹신한다는 점입니다. 가짜 뉴스만 160여 개에 이어지는 황당한 채널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독자가 5만을 넘고 몇몇 영상은 조회수가 100만 뷰에 달합니다. 믿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하는 인간의 심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채널도 많습니다.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오늘 스카이데일리가 선거원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을 체포했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중국 간첩들이 99명이 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가짜가 진실보다 더 진실 같은 이 시대를 탈진실 시대라고 합니다. 유튜브 자체야 중립적이지만 가짜를 팔아 돈과 권력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수단으로 변질된 부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가장 큰 희생자는 진실이고 그 진실을 전하려는 언론입니다. 거짓이 판치는 시대에는 진실을 말하는 게 곧 혁명입니다. 4월 23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더 진짜 같은 가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에서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낮에 서울이 20도, 대구 25도까지 올라서 내일은 영남 지역과 동해안도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포근해지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내일 전국적으로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남서부와 충남, 전북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1도, 부산 12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고요. 낮 기온은 청주와 강릉, 여수가 모두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기온이 다소 낮아지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해질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23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